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경영학의 이해를 강의하는 유성우입니다. 이번 학기 대학원생들 여러분하고 또다시 만나서 한 학기를 시작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또 뭐 새로운 학생들이 또 추가가 되고 해서 또 눈에 띄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그 외국인 학생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뭐 사정상 자국에서 동영상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니까 참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상황은 어, 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독감 같이 지금까지 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독감들하고는 완전히 성격이 좀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 우리 생활이나 비즈니스나 이제 미래에 대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언택트 시대죠. 언택트 그죠? 비접촉 시대를 이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해온 환경과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적응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이러한 이제 시대에 살게 된 거죠. 불과 이제 1월 20일 날 이게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제 1년도 지금 안 되는 상황이지만 세상이 완전히 이제 바뀐 상황에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새로운 챌린저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트렌드를 완전히 그 바꾸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세상을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학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대면, 그죠? 컨택트.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면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죠? 언택트보다는 대면. 그래서 뭐든지 테이블에 앉아서 우리가 서로 의논하는 거하고 전화로 가지고 언택트한 상황에서 전화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은 가치 기준 자체도 완전히 바뀐 겁니다. 어떤 지금 소위 이야기하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자,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찾아가지 않고 전화 인사를 하면은 전화 인사하는 것이 찾아가지 않는 것보다는 좀 덜 정성스러웠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안 가면 좋죠. 되도록이면 오지 마라. 또는 뭐냐면 왜 왔냐. 완전 인사 자체가 틀려졌습니다. 왜 왔냐. 오는 것을 갖다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오히려 더 경계하고 불쾌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가 왔다 이거죠. 불과 얼마 되지 않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얼마나 더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도 이제 큰 우리에게 닥쳐진 하나의 큰 이제 챌린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경영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학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챌린저가 두 개 있습니다. 원래 갑자기 나타난 이제 코로나에 대한 팬데믹 챌린지가 있겠죠. 팬데믹 챌린저의 가장 큰 챌린저는 뭡니까? 이동을 금지한다는 거죠. 들어오지 마라. 보내지 마라. 그래서 물자와 사람의 이동이 극히 제한된다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 속에서는. 왜냐하면 기존의 패러다임은 무엇이 근간이었죠? 기존의 패러다임은 접촉이 기준이었습니다. 접촉해서 서로 만나서 눈빛을 통해서 얘기하고 테이블에서 얘기하고 구체화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실행화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떤 시대입니까? 소위 말하는 언택트 시대. 즉 접촉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죠? 접촉하는 것 자체가 위험, 리스크가 올라가는 완전히 이제 리버스 360도 완전히 개념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전화를 하면 성사가 잘 안 됐죠. 우리가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어떻게 합니까? 뭐 서먹서먹하죠. 근데 지금 찾아가면은 그때는 뭡니까? 오히려 더 그런 관계들이
조금 더 잘 풀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됐죠. 지금은 찾아오는 것보다 오히려 전화로 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오히려 그것이 포멀하고 그것이 더 상대를 배려하는 이런 이제 시대가 이제 왔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경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서로가 얘기해 봐야 될 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것은, 우리가 지금 밀려오고 있는 하나의 이제 쓰나미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인식은 하고 있지만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실제 비즈니스에서 체감하는 거는 그러면 어떠냐. 그 체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과 체감 사이에서 한국민의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들은 거리감이 좀 있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제 결국은 4차 산업이 밀려오면 우리는 아무런 그 어떤 대응이나 어떤 거기에 대한 한번 어떤 추진 없이 힘 없이 맥 없이 그냥 거기에 매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경영학에 대한 이해를 라는 이 과목에서 두 가지의 그 텍스트를 갖다가 선정을 했습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과 경영이라는 책이고요. 하나는 경영학으로의 초대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대학원생들이니까 이 두 가지 책을 모두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책은 개인적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봐도 되는 거지만 내가 이 학기에 강의를 하면서 이 두 가지 책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경영학으로의 초대는 기본적인 경영학에 대한 이제 그 초임자들에 대해서 좀 더 쉽게 경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쓰여진 책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이것을 기초로 해서 4차 산업혁명과 경영이라는 책은 지금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서 경영학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믹스해 가지고 이번 학기 경영학의 이해를 갖다가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4차 산업혁명과 경영하고 경영학으로의 초대 이 두 책을 꼭 구입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책을 구입을 거의 안 했었죠. 그렇지만 이제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책을 구입을 해서 서로 이제 그 충분히 학습한 다음에 토론하고 또 과제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4차 산업혁명과 경영이라는 요 부분을 조금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경영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화두인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자는 김영두 교수고요. 박영사에서 나왔고 2019년도에 출간된 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그죠? 그런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그럼 과연 뭘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알아야 될 이유는 뭐냐? 4차 산업, 왜 4차 산업혁명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무엇을 4차 산업혁명이 하냐? 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요, 드론을 비행하면서 이제 그 평창 올림픽의 개막식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멋진 그런 연출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바둑 대결에서 봤을 때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을 했죠. 알파고가, 그죠? 알파고는 이제 세계 각국에서 그 인터넷 바둑을 뜨는 고수들,
뜬 수를 갖다가 결국 그 자체를 뭘 한 거죠? 그 자체를 모두 인풋을 시킨 거죠. 인풋을 시켜서 그 인공지능이 이제 최적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인터넷 바둑을 할 때에 그 놓여지는 그 수들, 소위 하는 그 어떤 수들을 갖다가 종합해서 슈퍼컴퓨터에서 종합해서 이것을 알파고에게 전달을 하면 알파고는 이세돌이 뜨는 그 수에 대항해서 기존 컴퓨터들이 놓은 수에 가장 가까운 그런 수, 그죠? 어떤 그 전략을 갖다가 실시해서 대결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둑 대결이었다. 다음에 이제 구글의 독감 예측 사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원래 독감은 어디서 퍼지고 이제 원래는 이제 어떻게 어느 정도 인구가 이제 감염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죠. 그것도 이제 보면 각종 이제 그 의사들이 핸들링한 이러한 이제 자료들 빅데이터라 하죠. 그것을 수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종합을 하겠죠. 뭐 어느 지역에는 백신을 어느 정도 소비했고 어느 지역에는 백신이 어느 정도 없고 어느 지역에는 이제 전력을 봐서 발병률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런 걸 종합을 해가지고 결국은 원래는 백신이 어느 지역에서 발생을 하고 또 그 백신의 어떤 컨테미네이션 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고 사망률도 얼마나 되고 그 다음에 그 백신으로 인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독감을 갖다 예측하는 사례고 그 다음에 빅데이터에서 보면 또 구글의 선거 예측 프로그램에서 이제 검색 수가 많은 후보자가 나중에 보니까 뭐 당선율이 높더라. 그죠? 검색 수가 높다. 검색 수가 높다는 것은 유권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했다고 많은 검색을 했다. 이렇게 관심을 보였다.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가상 개인 비서. 이거는 뭐냐면 스피커라는 로봇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플러스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우리가 인공지능에 있어서는 소프트웨어 같은 겁니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와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의 데이터대로 가장 능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걸 갖다가 이제 본문에 픽스드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한 이제 역할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향후에 산업혁명을 올바르게 해야 될 이유는 반드시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보면요.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죠? 사람들 일상생활의 변화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구조가 변화되었고요. 기업 경영이 변화되었다. 기업 경영이 변화되었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 경영이 4차 산업과 관련되어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4차 산업이 4차 산업에 맞는 경영, 그러니까 4차 산업에는 매니지먼트 자체도 4차 산업에 맞는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4차 산업혁명을 올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경영학에 의해도 새로운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운영도 마찬가지겠죠. 그 다음에 국가의 경쟁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의 경쟁력도 4차 산업에 대비한 국가의 경쟁력.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스마트란 말이 들어가는데요. 이 스마트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기계가 인간의 어떤 지능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기계가 어떤 기술의 변화를 이야기하는데요. 지금까지 왔던 기술의 변화는 결국은 어떤 그 효율성을 위한 기술의 변화였는데요. 인간의 어떤 힘을 대체한.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기술의 변화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뭡니까?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만드는, 그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이제 완전히 틀려진. 그 다음 이 기술이란 것이 들어가면 어떤 기술이냐?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란 것은 기존의 어떤 기술 플러스 물리적인 것, 생물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융합된 거죠. 그래서 4차 산업이란 말 자체는 하나의 어떤 단편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의 개념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전체적이고 그 다음에 상호적인 그러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4차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가의 경쟁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스마트로 대신되는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팜, 여러 가지 스마트 이런 결국 인간의 어떤 지능을 대신한다. 우리가 스마트 팜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팜이 됐을 때는 소위 이야기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유기농 기법을 이용을 해서 유기농 기법이라는 것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죠?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이런 이제 부분들을 우리가 유기농이다 이렇게 하죠. 유기농 기법을 이용을 해서 대량 생산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이것이 한 개인이 이것을 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오랜 농사 경험이 필요하고 첫째는요. 그 다음에 아주 굉장히 과학적인 그러한 이제 지식이 필요하겠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자, 그런데 스마트 팜을 했다 하면은 일단 이러한 노력에 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레이버 포스가 노동력이 적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동화된 그러한 그 설비들에 의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식물들이 이제 뭐냐면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이제 인력이 그만큼 덜 드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러면 최적의 조합으로 그럼 이 최적의 조합이란 것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최적의 조합이란 것은 결국은 구글이나 이런 어떤 인공지능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글 예를 듭시다. 구글 같으면은 구글 상에서 접속되고 그 다음에 발표되고 그 다음에 크리스파운딩 되는 모든 유기농에 관한 유기농을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유기농 토마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한 정보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는 게 있겠죠. 세계 각국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 데이터베이스는 최적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그 농부가 원하는 그러한 조건의 어떤 답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제공된 답에 의해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상에서의 어떤 비료의 배합, 그죠? 비료를 배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배합된 비료는 결국 오르가닉한 거죠. 그죠? 유기농적인, 그러니까 어떤 화학 케미컬한 그런 머니유가 아닌, 그죠? 어떤 케미컬한 것이 아니라, 케미컬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르가닉한,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겁니까? 결국은 어떤 공간, 그죠? 우리가 어떤 지정한 하나의 공간과 생물학적인 것과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것과 하드웨어적인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나 물리적인 것이 총체적으로 결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정보와 사물의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화학 비료를 뿌리지 않고도 유기농 비료를 적절하게 혼합을 해가지고 물론 그 혼합하는 이런 이제 재료나 탱크들은 미리 이제 준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가장 인간과 자연과 환경에 부담이 적은 이제 그러한 이제 최적의 어떤 조합을 만들어서 유기농을 생산하는 것. 그것이 소위 하여는 이제 스마트 팜의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겁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공장에서 우리가 그 자동화라 그러면은 사람이 대신할 것을 그냥 공장이 가가지고 공장에서 이제 그거를 어떡합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썩고 바느질하고 뭐 좀 패킹하고 포장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기계가 그냥 자동 포장기, 뭐 자동 믹스기, 뭐 이런 쪽으로 부분 해가지고 인력을 대신하는, 그러니까 맨파워를 리플레이스먼트한, 그죠? 그런 수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 팩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개념에서 한 발 더 어드밴스 됐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죠. 물리적인 어떤 공간,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것, 그 다음에 정보적인 인텔리전스,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한 거, 그죠? 그럼 어떤 그게 됐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랜으로 뭐 구글도 마찬가지지만 뭐 구글이든 랜이든 로컬이든 아니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든 간에 우리가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옷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합시다.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옛날에는 대리점에서 옷을 팔고 나서 피드백을 합니다. 옷을 이번 한 달간 일주일간은 옷이 A 타입의 옷이 어떤 색깔의 옷, 그리고 여성 옷, 남성 옷 중에 어떤, 이렇게 이제 주문을 넣는 거죠. 더 많이 팔렸으니까 우리 지금 여기에 재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재고를 갖다가 좀 공장에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겠죠. 그러면 공장에서는 이제 물론 그게 이제 공장에 가기 전에 이제 소매상,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제 중간 도매상,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더 큰 도매상까지 이제 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공장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런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소매점 같은 경우에서 보면, 소매점은 옷이 좀 잘 팔려요. 예를 들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소매점 주가 돼서, 소매점의 주인이 돼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 여름에 빨간색,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옷이 잘 팔린다. 자, 그래서 뭐 근데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죠. 오늘 일주일째 10벌을 팔았는데, 근데 가만 보니까 이게 다음 주에 한 20벌 정도를 더 점점 더 많이 이게 손님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점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내가 다음 주 20개 정도를 더 주문을 해가지고, 만약에 사람이 더 온다면은, 10명이 더 온다면은, 내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20개 정도는 확실한데, 한 뭐 40개 정도를 넉넉 잡고 하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매점의 어떤 주인은 중간 도매상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나름대로 또 하이아르키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공장으로 가지 않고 중간 도매상의 유통 체인에 따라서 주문을 하는 거죠. 다음 주에 저희들한테 한 40벌을 갖다 주세요, 이야기하죠. 그럼 중간 도매상은 딱 보니까 이 사람 40벌 정도 나갈 것 같네. 그러면 혹시나 또 이게 계속 좀 증가가 되고 있네. 그럼 저 사람이 50벌 팔 수도 있으니까 나는 한 60벌 정도를 주문을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다시 도매상에 가면 그 60불이 다시 또 조금 여유 있게 돼 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항상 여유분을 두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좀 더 여유 있게 돼 가지고 100벌이 된 거예요. 자, 실제 필요한 것은 20벌인데 이제 최종 도매상을 거쳐 가지고 공장에 주문을 들어갈 때는 100번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다 멀티플라이어가 됐습니까? 5배가 더 뻥튀기가 된 거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채찍 효과라고 합니다. 채찍 효과. 자, 그 쉽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이 채찍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소매상에서는 조금 흔들었는데 올라가면서 채찍이란 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서커스에서 사용하는 채찍을 보면 채찍을 잡고 있는 사람은 손을 조금 갖다 가지만 채찍 끝은 어떻습니까? 춤을 추죠. 그죠? 손목이 움직이는 것보다 더 많은 몇 배의 어떤 춤을 추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채찍 효과다, 휩, 이펙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채찍 효과가 일어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경영에서는. 자, 우리가 그러면 공장에서는 제일 말단에 대한 피드백을 믿고 이제 뭐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으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이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역만 해도 그래서 부산 지역에서 글이 올라왔다. 그럼 부산 지역에서 올라온 걸 갖다가 가서 뭐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왜? 부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일단 믿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또 공장에서는 자 보세요. 공장에서는 100불만 만들면 되는데 전국 18개 지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전국 20개 지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00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공장 입장에서는 얼마의 효과가 더 난 겁니까? 100배의 효과가 더 난 거예요. 100배의 효과가. 자, 이건 굉장히 시리어스하죠. 그죠? 그럼 100배 효과 이게 다 어디로 갑니까? 이것은 결국은 뭡니까? 공장에서는 원자재를 구입해야 되고, 또 원자재를 구입해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 노동력이 또 필요하겠죠? 그만큼 전기세가 더 들어가겠죠? 이게 다 뭡니까? 생산 원가가 증가되는 거죠. 그럼 생산 원가가 증가되면 어떻게? 금융 비용이 커지겠죠. 공장에서는 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뭡니까? 기업이란 것이 자기 돈만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또 뭡니까? 금융 비용을 이걸 은행으로부터 또 돈을 끌어와 가지고 또 만듭니다. 그죠? 그 만드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가면 갈수록 뭡니까? 이게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그러면 기업이란 것은 금융 비용이 증가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걸 자기가 떠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 금융 비용 모든 것이 기업이 자선하는 기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은 철저하게 영리를 추구하는 본성을 갖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적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목표입니다. 그죠? 정치에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갖다가 잡아서 자기네들의 생각을 펼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정당의 목적이고요. 기업의 목적은 영리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은 결국 이 많은 비용들을 어떻게 합니까? 모두 다 소비자에게 가격으로서 다시 엎어버리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 이 기업이 경쟁력을 갖는 기업이라면 소비자들이 그걸 사겠죠. 어쨌든 간에 뭐 기업이 가격을 높이 판다 해서 그게 기업이 망하는 건 아닙니다. 경쟁이 없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제품에 따라서 기업이 가격을 높게 파는 정책을 쓰는 기업도 있습니다. 높은 가격, 즉 가격이 높아야지만 또 팔리는 그러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는 거죠. 문제는 이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될 기업이라면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수요 예측을 잘못한 대가로서 기업은 결국은 경쟁력을 잃고 망하게 되겠죠. 그죠? 자,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국가가 경쟁력을 어떻게 가습니까? 국가는 경쟁력을 못 갖죠. 그죠? 기업이 망하는데 국가가 어떻게 경쟁력을 갖습니까? 그래서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국가의 구성원들이 갖는 경쟁력을 국가의 경쟁력입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봐야죠. 그죠? 국가가 뭐 영리를 내는 단체가 아니니까. 한국의 어떤 기업으로서, 한국 제품으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겠죠. 왜? 망해버리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뭔가 우리의 한국의 브랜드를 갖다가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업이 가지는 그 기업이 소속된 국가의 브랜드가 결국 그 국가의 어떤 뭡니까 위상을 높여주고, 그것이 이제 시너지 효과라서 다른 모든 그 국가에 속해 있는 많은 기업들의 위상도 높아지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든다면 유럽 제품들, 뭐 독일이나 이태리나 이런 제품들 보세요. 독일이나 이탈리아에도 우리보다 못한 기업들이 많죠. 우리나라의 기업들보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독일이나 이탈리아라는 그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기업들도 똑같은 레벨에서 평가받는 거죠. 그죠? 그것이 바로 국가의 경쟁력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봐야 되죠. 그러면 국가는 그런 경쟁력을 갖습니까? 가질 수가 없죠. 기업이 계속 도산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경쟁력을 갖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 이제 의미가 우리가 이제 있다. 그래서 국가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은 민감하게 변화하는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기분인데, 그럼 스마트 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자,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스크린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공유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공장에서 자, 옷을 만든다. 자, 옷을 만들려면 이제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 하면요. 자, 소매점의 포스가 바로 공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중간 도마상 디자이너,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공급하는 원료 하청업체 모두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의 우리가 스크린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이제 그것이 결국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그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자료를 Artificial Intelligence가 즉 AI가 처리해서 최적의 주문량을 결정하는 겁니다. 무슨 말 이야기했죠? 자, 실제 팔린 게 20대라는 것을 20벌이라는 것을 벌써 포스 기계를 끓는 순간 공장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가지고 결국 소프트웨어, 여기서 소프트웨어는 뭡니까? 정보입니다. 정보에 의해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이 정보는 디자이너에게 전달이 되고요. 다음에 또 공장의 생산팀에 전달이 되고, 또 외부에 생산팀이 옛날에는 또 원료를 갖다가 발주하기 위해서 외부 이제 원료 공급 하청업체에다가 또 전화를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외부 공급 하청업체는 이번 주일에 어떤 색의 원단을 갖다 주면 된다는 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금융비용을 줄이고 리드 타임을 줄이고 또 배차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이 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상호 옛날에 커뮤니케이션 막 인력으로 전화 걸고 하던 것이 하나의 스크린 속에서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최적의 뭡니까? 아까 이야기하던 최적의 어떤 비료를 최적으로 해야지만이 유기농의 가장 발육이 빠르고 그 다음에 생산력이 많이 나오는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는가 하고 똑같이 스마트 팩토리에서도 가장 최적의 어떤 조합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면 이제 금융비용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청업체는 just in time을 하는 거죠. just in time. 무슨 말이냐? just in time이라는 것은 이게 자동차 업계, 이제 토요타나 포드 같은 자동차 업체에서 이제 도입한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이제 재고를 두지 않는 겁니다. 재고가 떨어질 무렵쯤 돼서 자동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재고를 이제 생산한 어셈블리 라인에다가 공급업자가 갖다가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러면 재고가 없으니까 금융비용이 줄어들고요. 금융비용이 줄어드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격의 경쟁력이 살아나는 거죠. 왜? 불필요한 가격을 갖다가 불필요하게 그거를 소비자에게 떠넘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많이 팔리도록 경영자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많이 팔릴 수 있도록.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하니까 결국 경쟁력을 갖고 그 기업은 도산하지 않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다. 그러면 이제 공장에서는 또 인력이 줄여주는 이제 기존의 어떤 컨벤셔널한 그러한 효율성을 같이 이제 돼 있죠. 그러면 기존의 이제 재래식의 공장 자동화와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이 이제 기계에 의해서 일단 리플레이스 됐는데 그게 플러스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생산량을 결정하고요. 생산량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화된 어떤 제품을 더 생산해야 될지. 그러니까 결국 다품종 소량화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다품종 소량화. 그죠? 왜냐하면 작게 생산하는 게 가능하죠. 왜? 그렇게 원료 공급도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제 다품종 소량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택배를 시키면 택배 기사가
그때그때마다 가져오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죠? 그렇게 이제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기업의 어떤 경영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기존에 배운 경영학적인 어프로치도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갖다가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의 교과서적인 어떤 의미에서 경영학이 어떠해야 된다, 어떠한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영학의 이제 어떤 이해도 굉장히 필요한 거죠. 기존의 어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이러한 완전한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뀌고 우리가 지금 이제 증명하고 있는 챌린저는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서서히 물론 이제 글로벌 환경이 빨리빨리 변했다고 하지만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환경은 자유무역과 그죠? 자유무역이 가장 큰 이제 이슈였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뭐냐면 4차 산업과 또 이제 어떤 전염병으로 인한 언택트된 이러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경영의 이해, 경영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닥쳐온 새로운 이제 챌린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경영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존의 경영학을 이제 유지하되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과감하게 180도 선회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새로운 일단 전략과 전술의 어떤 수립이 필요한 거죠. 그것에 늦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늦으면 결국 도태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4차 산업에서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완전히 다른 이러한 경영 환경이 왔습니다. 그죠? 일단 새로운 기술과 그 다음에 정보와 그 다음에 물리력과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것이 혼합적으로 접합되어서 이것이 굉장히 상호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종합적으로 산업 전반에 파급되는 그죠? 이제 이런 이제 결국 어떻게 보면 산업 간의 어떤 경계가 무너져 버리는 그죠?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하는 언택트된 이제 어떤 환경이 급습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대면 수업을 받고 있지만 이 대면 수업이란 것이 우리가 1년이 안 되는 과거에도 학교의 모든 수업 거의 100%의 수업은 전부 비대면 수업이었고 대면 수업은 뭐 극히 일부적인 거 1%도 안 됐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게 완전히 개념 자체가 180도 바뀌어 가지고 지금은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뭐 5%도 안 되고 3%도 안 되고 대부분 다 비대면을 바꾸는 이런. 그러면 비대면이 이제 뭐냐면 노멀이 된 거예요. 노멀. 그것이 정상. 어떻게 보면 그것을 상식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 가치도 어떻게 됐습니까? 100% 바뀌는 거죠. 맞죠? 옛날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야, 너 왜 깝깝하게 마스크 쓰고 있냐?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왜 얼굴을 가리고 그렇게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언짢은 것이었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마스크를 벗고 있으면 그 사람 역적이 되는 거예요. 넌 왜 어떤 소셜 디스턴싱을 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느냐? 이건 완전히 그 가치와 철학이 뭡니까? 바뀌었죠. 그럼 우리가 이런 가치와 철학이 그냥 순간적인 것이냐? 템포러리 하는 것이냐? 아니죠. 래스팅 하다. 계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알려진 바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항체, 우리가 항체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바이러스가 스스로 안쪽에서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어떤 항체, 그러한 어떤 면역 기능을 만드는 거죠. 그죠? 근데 이 항체가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은 생기는 거예요. 자동 생성됩니다. 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바이러스 물리친 거거든요. 근데 이게 3개월밖에 지속이 안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 이제 최근에 있던 과학자들의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3개월 지속한다. 그러면 걸린 사람 3개월 후에 또 걸린다는 이야기거든요. 보통의 경우의 면역은 평생을 가잖아요. 내가 앞전에 같은 경우에 사스에 한번 걸렸다. 그러면 다음번 사스는 안 걸린다는 게 정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체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그 바이러스를 맞을 수 있는 내 안에 면역 기능이 있었다는 거죠. 이뮤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계속적으로 주기적인, 그러니까 영어로는 periodical repetition입니다.
주기적인 반복이 그러한 계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결국 뭐냐면 정말 참 갑자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핵폭탄으로 모든 전쟁이나 그 세상이 완전히 폐허가 된 폐허가 되진 않았지만 폐허가 됐다는 얘기는 뭔가 기존에 아무것도 다 없어졌다는 이야기죠. 새로 쌓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마찬가지다 이거죠. 지금도 그것같이 마치 핵폭탄 공격을 맞은 것과 같이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살 길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과 다른 게 없다. 그러면 경영도 마찬가지죠. 경영도 마찬가지. 어떻게 보면 지금 가지고 있던 조직, 지금 가지고 있던 생산시설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은 이제 뭔가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되었다라고 조금 더 좀 과장해서 말해도 크게 어긋남이 없다 이거죠. 이러한 이제 상황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전략과 전술도 지금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출 수밖에 없다. 참 정말 이것이 그냥 순간적이라면은 우리가 가지고 오는 이 아놈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라나서 학교에 딱 등교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것이 자기 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오히려 좀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활을 하지 않은 기성세대들이나 또 좀 더 지금 모든 세대들이죠. 뭐 학교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적응이 힘들죠. 어디 가든 마스크를 써야 되고 내가 뭐 마스크를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내가 보기엔 그래 가다가는 1년이 안 돼서 자기는 그 희생양이 반드시 됩니다. 한 번은 잘못하면 아들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러한 시대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요. 사람들 이상이 변화됩니다. 4차 산업도 똑같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하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 4차 산업과 팬데믹 이것들은 두 개가 우리가 뭐 굳이 같은 현상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새로운 챌린지다 이렇게 봐도 같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 왔다. 그죠? 일상생활이 변화했죠. 그죠? 우리가 문명의 이기도 이기의 어떤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보세요. 그죠? 집에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공간에 가지도 않았는데 뭡니까? 어떤 모바일에 연결된 이런 그 어떤 사물과 인터넷 그죠? of things라죠. 그래서 IoT 그 사물 인터넷에 가서 인터넷 of things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기 전에 내가 이제 집에 이제 있는 그 뭡니까? 가스를 켜서 밥을 하고요. 전기밥솥에 밥을 하고요. 냉장고의 온도를 맞추고요. 집안에 어떤 내가 겨울철이라면 집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만들고요. 퇴근 무렵에 또는 여름철이라면 에어컨을 틀어놓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다 할 수 있는 거죠.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우리 사람들의 생활을 변화시키죠. 이제 대신에 또 어떤 겁니까? 우리가 잡을 루징할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챌린지도 많죠. 그죠?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특히 4차 산업이란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인텔리전스, 즉 인포메이션 인텔리전스, 즉 정보와 어떤 지능이 합해졌다. 그러니까 4차 산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적인 직종을 갖다가 리플레이스 한다는 겁니다. 의사, 변호사 이런 고급 직등을 인간의 두뇌를 쓰는 것들을 기계가 플러스 정보가 혼합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그것을 리플레이스 하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안합니다.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가 청진기를 대거나 아니면 촉진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우리가 그냥 큰 모니터 앞에 앉아 있고 컴퓨터에 여러 가지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에 끼워서 손가락에 다 끼웁니다. 그럼 그 기기는 우리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respiratory system, 호흡기에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다 체크합니다. 맥박이 얼마고, 산소 포화도가 얼마고,
그 사람의 이제 혈당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혈압이 얼마고, 여러 가지 다 하는 거죠. 그럼 그게 그대로 의사 앞에 있는 화면으로 가서 체크되고, 자동적으로 그 사람의 처방이 그대로 나가면 약국에서 처방이 나가지고 그 약국 처방도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나중에 택배로 온다는 거다. 아니면 택배에서 좀 더 발달된 또 다른 방법이 이제 드론으로 또 온다든가, 그죠? 그게 뭐 짝짝짝짝짝 되는 거예요. 짝짝짝짝짝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이 완전히 변화가 이제 다 오는 거죠. 그럼 그건 전문직으로 대신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전문직도 나중에 의사들도 나중에 진찰하는 의사가 아니라 이제 모니터링하고 컴퓨터를 실질적으로 다루는 이제 이런 의사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환자의 수도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자기는 보면서 딱딱딱 돌아가면서 처방이 바로 났는가만 체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통 병원에 앉아갖고 손님 받고 문진하고 하는 시간이 한 번 하면 한 3분, 5분이라면은 의사가 그걸 자기 환자 하나를 갖다 컴퓨터 데이터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쫙쫙 혈압하고 쫙, 바이탈이 나오면 그 옆에서 뭡니까? 의사가 쫙 보고 여기 처방된 의사 약 딱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게 컴퓨터가 약에 대해서 적절한지 아닌지 딱딱 적합도를 나타내겠죠? 그럼 적합도를 딱 보고 틀린 것만 딱 체크하니까 3분이면 한 환자가 아니라 한 20환자 정도를 볼 수가 있겠죠. 틀린 부분만 자기가 체크해 보면 되니까. 자,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의사의 수가 자연적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의사 수가 줄어든다. 의사의 수가 줄어든다. 그죠? 그러면 결국은 뭐가? 잡 루징이 또 오는 거죠. 그럼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고민할 부분들이 있겠죠. 그죠? 인간들의 일상생활이 변화한다. 산업 구조도 변화되겠죠. 그죠? 아까 이야기했죠? 기업의 경영도 변화되겠죠. 그게 따라서. 그럼 또 기업도 어떻게 됩니까? 사람 수를 줄이고 대신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겠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업은 적자 생존하기 위해서 변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소외된 인간들에 대한 문제는 다시 또 인문학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인문학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 4차 산업은 인간의 가치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기계가 중심이 되고, 이 기계가 그냥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두뇌를 갖다가 리프레시한 이 기계가 중심이 되는 사회에서 이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생존을 위한 방법,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 합니까? 그걸 인문학이랍니다.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정부는 또 뭐냐면 이 사람들의, 국민들에 대한 케어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의 운영이라든지 국가의 경쟁력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얼마만큼 4차 산업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부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정부의 경쟁력이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정부가 그에 따라서 정부의 경쟁력이 이제 어떻게 다르냐.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이제 모두가 인코스 아웃코스 없이 있죠. 유리한 입장에 있던 국가도 모두 똑같이 이제 섰습니다. 물론 그들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앞서 나가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력과 노하우는 무시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4차 산업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까지 이제 전부 제로 베이스에서, 그죠?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텀세 시장도 있을 거고요. 그죠? 거기에는 이제 텀세 시장도 있을 거고, 또한 또 뭐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가지고 또 출발할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전에 있던 자기의 기득권, 예전의 산업시대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것들을 100% 다 자기 것으로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그럼 그 100%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 또 다른 기업들에게 기회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화있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제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4차 산업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이 4차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경영 전략과 경영의 이해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과목의 이제 중요성이 있고, 그래서 이번 학기에 경영학 이해는 저는 이 4차 산업과 언택트의 환경에 대비한 어떤 경영학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토의하고 연구하고 싶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면,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아까 지금까지, 뭐, 이야기한 것이 여기 다 있습니다만은, 자, 같은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과 이전 산업혁명과의 차이, 자, 우리가 1차, 2차, 3차, 3, 이렇게죠. 그죠? 자, 1차는 뭐 기계에 의한 거고, 2차는 전기에 의한 거고, 그죠? 자, 3차는 어떤 거였죠? 3차는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그 디지털 혁명이라는 거죠. 그 4차 산업은 이제 디지털과 그리고 기술과 그다음에 이것이 융합된, 그죠?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정보 처리와 이게 융합된 거죠. 그래서 1차는 단지 이제 인간의 어떤 맨파워를 리플레이스먼트 한 거고, 2차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전기의 발달로 그러한 기계가 뭡니까? 대량화된 거죠. 대량화돼서 그 기계가 보다 더 효율성을 낸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기계는 우리가 꼭 전기가 없어도 발전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시소를 만든다든가. 이건 뭐 결국 뭡니까? 그 다음에 도르래를 만든다든가. 도르래 사람 땡기면 되지만 사람의 힘을 반감시키고, 그죠? 사람의 힘을 2배로 만들 수 있죠. 사람이 하는 일. 자, 그렇지만 여기에 전기가 있다. 그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원천을 갖다가 공급을 했다. 그러면 뭡니까? 그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곳에서 동시에 그 같은 것을 인간의 어떤 힘을 갖다가 리프레스먼트 하면서, 그죠?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는 인간이 직접 노동을 하는 것을 기계에 양보를 했지만, 기계가 그걸 리프레스 했지만, 결국 그 기계를 만들 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 인간의 어떤 노동력은 또 한층 더 높은 분야로 그냥 진화된 것 뿐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3차 산업은 디지털입니다. 그죠? 디지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효율성을 초과하는 거죠. 그죠? 디지털화됐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처리하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인간 손으로 하던 처리 기능들을 갖다가 그것은 이제 굉장히 배가시켰죠. 그죠? 전기의 그거와 더불어서, 그죠? 체계화시키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에 와서는 이것은 어떤 기계, 전기, 이 모든 효율성, 자, 인간의 힘을 대신하고 또 효율적으로 다 하는 그것까지 포함하는데 여기다 뭐가? 인공지능이 대비된 겁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는 인공지능입니다. intellectual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인공지능에서 artificial intellectual, AI라고 이야기하죠. 인공의, 즉, 컴퓨터에 의해서, 가공된 지능입니다. 가공된. 단지 저장되거나, 단순 처리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어떤 고도의 가공된 정보가 어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자, 그러한 이제 시대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은 결국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기계의 시대다. 기계의 시대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물리적인 환경,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환경, 하드웨어적인 환경,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생물학적인 환경, 그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종합되어서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가 그걸 갖다가 4차 산업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차 산업에 관한 기술은 이제 토대 기술이다. Foundational Technology다. 어떤 새로운 것들을 가기 위한 토대 기술이다. 그죠? 그리고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간의 융합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이제 하나의 복합적인 것이다. 그래서 융합 학문이다. 융합적인 것이다. 융합적, conglomerational하다. 융합적이다. 그죠? 융합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믹스드 데이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진행 속도가 그 다음에 매우 빠릅니다. 그죠? 왜? 당연하죠. 새로 업데이트 되는 그런 아이디어에 의해 가지고 유지되는 기술이 바로 4차 산업의 어떤, 인공지능의 기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진행 속도가 빠르다. 자, 보통 보면은, 하나의 세대를 넘을 때,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넘을 때의 어떤 속도는 우리가 평균 100년을 봤습니다. 1세기, 1century를 봤죠. 근데 4차 산업의 어떤 기간은 그보다 훨씬 반의 반도 안 됩니다. 반의 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정보화 기술의 빠른 급속한 성장으로 그것을 가공하는 기술 또한 그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빨라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신뢰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4차 산업의 어떤 중간 매개체로 볼 수 있는 모바일 산업들 보세요. 매개체, 그죠? 모바일 디바이시스. 모바일 디바이시스. 이 모바일 디바이시스가 4차 산업의 핵심 어떤 그 매개체입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의 이제 플랫폼을 형성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모바일을 들고 있기 때문에 기계와 인간이 뭡니까? 의사소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모바일 디바이스의 어떤 제너레이션들을 보면은 굉장히 rapidly 뭡니까? innovative 합니다. 그죠? 굉장히 빠르게 혁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죠? 우리가 뭐 그래서 휴대폰 쓰다가 보통 휴대폰의 어떤 주기가 한 1년인데 요즘 6개월도 안 됩니다. 그죠? 그럼 또 빨라지고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것은 결국은 이제 이것은 우리 4차 산업의 진행 속도를 대변해주고 있다. 심발릭한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어떤 디바이스가 바로 모바일 디바이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러한 이제 각국의 이제 정책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각국은 이 4차 산업의 4차 산업이라는 말은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소위 하기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이야기죠. 그죠? 세계 경제표에서 이제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선진국들은 이런 그 이야기들이 그 전에 벌써 용어는 틀렸지만 4차 산업의 개념을 포함하는 이런 준비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물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면요. 독일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면요.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뭐냐면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로 컨버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인더스트리라는 것은 공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산업이죠.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산업은 꿀뚝 산업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냐면 디지털화하는 거예요.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아까 이야기한 스마트 팩토리죠. 스마트 팩토리. 사람들이 공장에서 막 서로 레이블링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기계가 자동화하는데 그 기계 자동화만 그냥 리프레스 한 거는 우리가 그거는 뭐 1차 산업인지 2차 산업입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서 되는 프로덕션 생산 과정 프로세스 자체를 어떻게 사람이 통제하는 것과 똑같이 그냥 마구제비로 그냥 사람이 스톱하고 온 오프 할 때까지 그냥 찍어내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시작하고 기계가 자기가 멈추는 그 결정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그러한 단계를 이제 접목된 단계. 그것을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라 한다. 그래서 독일이 스마트 팩토리 아주 대표적인 곳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스마트 팩토리를 견학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죠? 보고 또 이렇게 배워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은 전통적인 컨벤셔널 비즈니스 모델을 컨버전 하는 것이다.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로 갖다가 컨버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의 중심은 하이테크 파리스입니다. 그래서 하이테크 스트래티지, 하이테크 전략으로, 그죠? 하이테크라는 것은 결국 그거죠. 높은 기술을 접목한다. 높은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기술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접목되는 거죠. 효율성을 올리면서 다품종 소량 생산하고 아주 정밀하고 그 다음에 높은 기술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로봇화된 그런 어떤 공장들. 그래서 이제 인간이 흉내내지 인간의 어떤 기술로도 기술을 뛰어넘는 어떤 아주 정밀한 기술들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인공지능에 공급되는 뭐에 의해서 인포메이션, 즉 정보에 의해서, 즉 데이터 값에 의해 가지고, 그죠? 그 데이터 값은 어디서 나오죠? 어떤 큰 하나의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글과 같은 이러한 빅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수집되고 가공되는 정보들에 의해 가지고 운영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시대의 트렌드를 정확하게 읽고 정확한 수요 예측이 가능하고 그 수요 예측에 맞는 정확한 에피타이트를 만들어서 소비자의 소비자에게 딱 맞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성공 확률을 기업의 성공 확률을 훨씬 높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죠?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가상 물리 시스템이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다. CPS. 그죠? 사이버 피지컬. 그러니까 가상적인 우리가 이 4차 산업의 어떤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가상의 공간이다. 가상의 공간. 우리가 이제 가상의 공간 많이 나오죠. VR도 있고 이런 가상의 공간을 왜 만드냐? 가상의 공간에서 가상의 공간이지만 이 가상의 공간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현실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가상의 공간에서 현실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주 인간이 하기에는 위험하고 힘든 실험을 똑같은 환경의 가상의 공간을 만들어서 그 가상의 공간에서 뭡니까? 실험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갖다가 현실화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 교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뭡니까? 그 가상의 공간을 결국은 뭡니까? 다시 현실화시키는데 이용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큰 배를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배를 어떻습니까? VR로 가상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배에 들어갈 모든 기능을 그 VR의 소프트웨어에 다 넣고 그 가상의 공간에서 뭡니까? 우리가 오지 같은 경우 쓰고 VR을 쓰고 실질적으로 항해사가 그래서 항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닥칠 수 있는 모든 어떤 환경들을 접하고 난 다음에 그걸 뭡니까? 보완해서 그 배를 만들 때 실질적으로 뭡니까? 그걸 다 보완해서 그 가상의 공간에서 했던 모든 시뮬레이션들을 현실화시키는 거죠. 맞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가능했죠. 배를 만들어 띄워봐야지만이 이 배가 뭐가 잘못됐는지 알고 이 배 보완할 점이 알고 이 배를 뭐 좀 더 뭐 해야 되겠다 하니까 결국 그거는 뭡니까? 엄청난 비용과 시간과 발전의 어떤 후퇴를 가져오죠. 더디죠. 배를 다 만들어야 되고 몇 년이 걸려야 되고 띄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피드백 받아야 되고 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못해도 10년은 걸리겠죠. 그렇지만 가상의 공간 하면 그건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모든 걸 다 경험해서 보다 더 향상된 뭡니까? 기술 발전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조선업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의 물리적인 기계, 공장의 기계와 가상 기계를 그죠? 그쪽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그 가상 기계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리고 시뮬레이션 하고 그 가상 기계가 연결된 물리적인 기계에서 그것이 이제 생산화되는 거죠. 그 생산화되면은 우리는 가상 기계의 시뮬레이션을 보고 그 가상 기계가 똑같은 것이 현실기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현실기계에서 그게 만들어지지 않으면은 그 가상 기계와 비교해서 그 가상 기계와 우리 그것을 이제 보안을 어디서 하냐? 현실기계에서 하는 가상 기계에서 합니다. 가상 기계에서 하면 가상 기계가 그것에 대해서 좋은 프로덕션이 나오면 가상의 값과 모든 거기에 입력된 인풋된 어떤 그 데이터 값에 되면 현실기계를 가상기계와 같이 맞춰내는 거죠. 맞춰서 다시 그렇게 하면서 현실기계는 가상기계에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지고 그러면 가상기계가 최종적으로 똑같이 돼서 결국 우리는 가상기계에서 생산하면 그것은 현실기계에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물리적인 인터그레이션, 컨그로머게이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죠? 통합 시스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죠. 그죠? 자, 사물과 인터넷의 좀요. 우리가 셀폰을 가지고 우리가 모바일 폰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에 있는 보일러를 작동시키고 냉장고를 작동시키고 전기압수를 작동시키고 에어컨을 작동시키고 이것이 결국 뭡니까? 다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공장의 기기도 공장주가 집에 앉아가지고 생산을 보고 집에서 다 하고 우리도 요즘 보면 가게에서 어떻게 되는 것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죠. 가게에서 뭐 어떻게 작동되는 거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그래서 공장에서 돌아가는 기기의 어떤 현재 상태를 가지고 다니는 모바일로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인터넷 오브 띵스 그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모니터링 하고 그게 또 피드백도 하고 다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러한 이제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가상 물리 시스템,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CP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nternet of Things,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Internet of Service, 그죠? 그 다음에 서비스 인터넷, 그죠?
똑같죠. 서비스 인터넷도, 그죠? 그것도 이제 가상기기와 서비스, 가상공간 서비스가 시스템으로 통합된 거죠. 그 다음에 하이테크 스트래티지라서, 그러니까 2020년 하이테크 스트래티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이테크 전략 2020년, 요런 것이, 요런 것들하고 이제 인더스트리 4.0는 2014년에, 그죠? 요것이 이제 독일에서 4차 산업을 준비하는 이제 하나의 과정이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강은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2강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